안녕하세요. 충남 공주에서 그림 그린 여자 김영지입니다. 오늘은 2021년 1월 2일입니다. 어제 이어 다산 적약용 1일 수행, 다산에게 인생을 묻다. 읽겠습니다. 학자가 지닐 몸과 마음의 자세. 학자로 그리고 지식인으로 살아가기를 그렇게도 바라던 다산. 다산은 그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학문과 지식을 반드시 행동으로 옮기는 삶이야말로 지고지선이라 여기는 높은 단계의 삶을 희구했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수많은 논의와 주장은 어떻게 해야 학자가 되고 지식인을 되며 학자나 지식인은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지녀야 하느냐에 대한 것들이었습니다. 활달함과 자유스러움을 좋아하며 구속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하필 꿇어앉은 뒤라야만 학문을 하는가라고 하지만 이 말 또한 그런 말이다. 일반적으로 사람은 공경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 자신의 무릎이 저절로 꿇어지며 꿇어앉은 자세를 풀면 속마음의 공경스러움도 역시 해이해짐을 알게 된다. 얼굴빛을 바르게 하고 말씨를 공손하게 하는 일은 꿇어앉지 않고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한 가지 일만으로도 자기 스스로의 지기를 증험할 수 있으니 꿇어앉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책만 많이 읽고 연구만 많이 하면 되는 것이지 몸의 자세나 마음가짐이 무엇이 그리 중요한 것인가를 반문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공경스러운 마음이 일어날 때 무릎이 저절로 꿇어진다는 다산의 표현을 보고 있자면 저절로 수긍이 갑니다. 몸의 자세를 아무렇게나 취하고 말씨나 마음도 전혀 구애받음이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요즘의 세태에 다산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듯합니다. 공손히 무릎을 꿇고 앉아 심신을 단정하고 바르게 지닌 채 하는 공부와 연구는 허랑방탕하게 몸과 마음의 자세를 지니고 하는 것과는 분명히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 다산의 주장입니다. 얼굴빛을 바르게 하라는 정한색, 말하는 기세를 공손하게 하라는 공사기는 유자들의 기본임을 아는 일이나 행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큰 학자, 훌륭한 지식인이기를 바란다면 가슴 깊이 생각해 볼 대목이 아닐런지요. 처신하는 방법으로서의 독서. 요즘 사람은 독서를 하지 않으니 책이 팔리지 않는다고 출판계가 야단입니다. 다사는 긴 유배살이에 매우 많은 편지를 썼습니다. 아들이나 제자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유독 독서에 관한 이야기는 언제나 빠뜨리지 않고 거듭 강조해서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과 짐승의 차이를 구별하는 명쾌한 내용이 있는데 그 요지는 이렇습니다. 인간의 일반적인 욕심은 따뜻하게 입는 일과 배불리 먹는 데에 있는데 만약 그렇게만 살아간다면 짐승들과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고 반문하면서 이해하기 쉬운 설명을 했습니다. 아름답고 따뜻한 옷을 입고 싶어 함은 모든 짐승도 그런 것을 원하며 배불리 먹는 일도 짐승이라면 모두 바라는 일이어서 사람과 구별하기 어렵다고 풀이합니다. 오직 독서 한 가지 일만은 위로는 성현을 뒤따라가 짝할 수 있고 아래로는 수많은 백성들을 길이 깨우칠 수 있으며 어두운 면에서는 귀신의 정상을 통달하고 밝은 면에서는 왕도와 패도의 계책을 도울 수 있어 짐승과 벌레의 부류에서 초월하며 큰 우주도 지탱할 수 있으니 이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해야 할 본분이다. 짐승도 아름다운 색으로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얼마든지 배불리 먹을 수 있어 사람과 하등의 차이가 없으나 오직 독서 때문에 인간과 구별된다고 설명합니다. 독서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하면서 언급한 주장이 아무나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어서 잔잔한 감동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는 더 간절하게 독서를 당부합니다. 낮은 신분에서 높은 신분으로, 가난에서 부로, 패족에서 정상의 집안으로 옮기게 할 유일할 길이 독서 하나일 뿐이라고 거듭 애원했습니다. 패족으로서 잘 처신하는 방법은 오직 독서 한 가지밖에 없다.
지위가 높아지고 올바르게 살고픈 모든 사람들, 독서 한 가지 일로 돌아갑시다. 공직자라면 책을 읽으시오. 독서야말로 인간이 해야 할 첫째의 깨끗한 일이다. 라고 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다사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제일 건청사라는 5글자를 정확하고 분석하게 해석하여 번역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런 의미로 번역하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순간까지 독서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제대로 독서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 보입니다. 전문가라는 자격을 얻은 사람들, 예컨대 전문의 시험에 합격한 의사들, 사시나 행시에 합격하여 공직의 지위에 얻은 사람들, 박사학위를 받아 전임교수에 임용된 사람들, 그 밖에도 자신이 바라던 자리에 앉게 된 사람들이라면 인생에서 성취할 욕구를 이미 완성해놓으라 자부하며 책을 읽고 연구에 전념하는 일을 소홀하기 쉽습니다. 고위 공직자의 집무실에서 책 읽는 소리가 들린다면 이런 사람이야말로 깨끗한 선비라고 말할 수 있다. 라는 다산의 말씀은 우리 모두를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지위가 높아지고 사회적 대접이 융숭해질수록 바쁘고 시간에 쫓기기 마련인 요즘의 공직자들. 그들이 집무실에서 책 읽는 소리가 난다면 오히려 이상한 것이 오늘의 세태가 아닌가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깨끗한 선비라는 아름다운 호칭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마는 청사가 되기가 어디 그리 쉬운 일입니까? 그 분야의 최고 전문가라 지칭하면서도 책과는 닮을 쌓고 사는 모든 사람들, 청사는 놔두고 일반 상식인이 되기 위해서라도 책과의 거리를 좁혀보면 어떨까요? 전문가요, 최고의 지식인이라 자처하면서 책을 소홀히 하는 오늘의 고위 공직자들, 국가가 인정한 자격증에 도취되어 현실에 안주하고 만인의 존경에 우월함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다산이 왜 그렇게 독서만을 강조했는지 한 번쯤 생각해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책을 읽지 않는 국민이 많은 나라는 미래가 없다는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말에 대한 섬세한 통찰력, 아언각비. 1818년 음력 9월에 다산은 전라도 강진의 귀향살이를 마치고 57세의 나이로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18년의 긴 세월을 낯설고 물선 타항에서 보내다 돌아온 것입니다. 1819년에 다사는 나이 58세 중늙은이로 귀향살이 여독도 풀고 모처럼 만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조금쯤 쉬어도 될 텐데 역시 학자로서의 본부를 잃지 않은 듯 곧바로 저술 작업에 골몰하였습니다. 그의 여름에 그의 대저 중의 하나인 흠음신서 30권을 완성하고 그의 겨울엔 아언각비 3권을 완성합니다. 여기서의 아언이란 평상시에 사용하는 말이라고 풀이해야 제격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는 잘못을 깨닫자라는 뜻으로 책의 이름을 정한 것입니다. 학이란 무엇인가? 학이란 깨닫는 것이다.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깨닫는 것은 잘못을 깨닫는 것이다. 잘못을 깨닫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 평상시의 언어에서 깨달아야 한다고 그는 저작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잘못을 깨닫고 부끄러워하고 뉘우치고 고치는 것을 학이라고 이른다 하여 평상시에 사용한 언어가 얼마나 부정확하고 바르지 못한 것인가를 하나하나 예를 들어 밝히고 있는 책이 바로 아언각비라는 책입니다. 장안이나 낙양은 중국의 수도 이름인데 조선 사람들이 서울을 호칭하며 장안이다, 낙양이다라고 사용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잘못을 깨닫고 바르게 언어를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사용한 언어를 면밀히 검토하여 뜻이 바뀌고 변화된 근원을 찾아 올바른 언어 생활을 한다는 다산의 깊은 뜻이 담긴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아버지의 누나나 여동생을 고모라 칭하는데 이는 있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성이 같은데 어떻게 어머니라는 모를 있느냐는 반문입니다. 이런 세세한 것에도 마음을 기울이는 다산의 뜻을 의미 깊게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에 대한 새 해석. 유교의 창시자는 공자였습니다. 유교가 실현하려던 최종의 목표는 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논어라는 책에는 인이라는 글자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인은 인이라고 설명했을 뿐 더 자세한 해석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공자의 사상을 이어받아 더 확대하고 발전시켰던 맹자도 그대로 인은 인이라 했습니다. 공자나 맹자는 자신들이 말하고 행하는 일이 바로 인이어서 특별히 설명할 필요가 없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이 변하고 세월이 흐르면서 공명의 도가 펴지지 못하고 사회와 인간들이 타락하고 부패해지면서 인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는 알아차리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여기에서 공명의 경전을 실제에 맞게 해석하고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니 그래서 경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경을 풀어서 해석하는 연구와 학문이 다름 아닌 경학이었습니다. 논어에 군자는 근본에 힘쓰고 근본이 세워져야 도가 나타나니 효제란 그 인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논어에는 바로 행동을 옮기는 효제가 인을 행하는 근본이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데 다산이 살던 시대의 유자들은 인의 예지의 내 알맹이가 사람의 오장육부처럼 사람의 뱃속에 들어있는 것으로 인식한다고 말하며 행동이 배제된 인의 해석을 단연코 반대한 사람이 다산이었습니다. 주자가 인이란 사랑의 이치이고 마음의 덕이다. 라는 설명에 부합하려면 모든 해석을 완전히 부인하는 입장이 다산의 해석이었습니다. 인이란 두 사람이 함께 합니다. 어머니를 효로 섬기면 인을함이니 아버지와 아들은 둘이다 라고 해석해서 형과 아우, 임금과 신하, 부부와 붕우 모두 두 사람 사이에서 자신이 해야 할 도리를 다하는 행동이 바로 인이라는 것입니다. 행동이 배제된 어떤 것도 유교의 본령이 아니라는 다산의 주장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일이 현대인들이 할 일이 아닐까요? 다산의 삶과 성. 중용의 성은 중용이라는 책 전체의 추유가 된다라고 했듯이 성은 유학사상에서 핵심이고 중심임을 설명할 필요가 없이 이미 정리된 논리임에 분명합니다. 그래서 지성무식이라 하여 지극한 정성은 단절될 수 없음을 말했고 불성무물 정성스러움이 없고서야 사물 자체가 없는 것이라고는 극단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다산처럼 성이라는 글자에 적합하도록 철저하고 지성스럽게 살았던 사람도 많지 않을 것입니다. 다산 연구에 가장 큰 획을 그었을 뿐만 아니라 여유당 전서의 간행을 주도하여 오늘의 다산학 연구가 이런 정도에 이르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위당 정인보의 주장에서 그런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생의 독특한 위대는 오직 민국과 일식을 갈라보지 아니함에 있으니 그 제구의 정절함은 오히려 두 번째요. 다시 생각하여 보면 선생 일생의 일단 정신이 오로지 민국에 있으므로 남 모르는 것을 알고 남 못 미치는 것을 홀로 조도함이 제보다 그 성의 본함이라 할 것이다 라고 위당은 말했습니다. 위당의 주장은 간단합니다. 자기 자신과 백성과 나라를 나누지 않고 나라와 백성의 일을 자기 자신의 일로 여긴 분이 다산이라는 것입니다. 다산의 재주와 능력이 뛰어남이야 둘째고 나라와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이 정말로 정성스러웠던 점이 그 첫째라는 것입니다. 천재적 재능보다는 정성의 근본을 두었기에 아무도 모르는 것을 다산은 알아내었고 아무도 미치지 못하는 경지에도 다산만은 미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모두가 애국자이고 모두가 독립운동가였으나 요즘 발표되는 친일파라는 사람들의 명단을 보면 꼭 말과 일치하는 지도자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안중근, 이봉창,
윤봉길 등의 애국자처럼 온 정성을 나라에 바치고 일신을 던지는 정성이 있어야만 진정한 애국자가 아니겠습니까? 다산과 같은 정성스러움이 있었기에 세월이 가도 세상이 변해도 다산은 애국자이자 실학자임을 부인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닐까요? 만물일체 배격 70세에도 책 읽던 다산 학문의 자유에 대한 다산의 소신 진리탐구는 파의 껍질을 벗기듯 다산의 글을 읽다 보면 그가 매우 어렵고 힘든 고통 속에 살면서도 전혀 굴하지 않고 경전 연구에 얼마나 심혈을 기울였는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공자나 맹자에 의하여 이륵된 경을 주자에 이르러 재해석하여 이른바 성리학 체계의 경학을 집대성하였습니다. 주자의 성리학을 세상에서는 실학이라 일컬었으나 다산시대에 이르면 성리학을 실학적인 이론이라 여기지 않고 정말로 새로운 이론인 실사구시적 실용적인 이론으로 경전을 다시 해석하는 대업을 일으켜냅니다. 사서육경에 대한 232권의 방대한 경학연구서가 바로 그런 학문이었습니다. 경학연구에 임하던 다산의 학문 태도를 보면 어떤 경우 경건할 정도로 정밀하고 치밀하게 때로는 엄숙하게 접근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예에 관한 경전 연구를 귀양살이의 굴욕과 쓰라림 속에서도 하루도 거른 적이 없다. 의리의 정밀하고 오묘함은 마치 파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기며 알아낸 것과 같다. 이 글에서 보이듯 파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 안으로 들어가면서 진리를 찾아내는 연구를 거듭했다니 얼마나 치밀하게 접근했나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한스러운 것은 내가 깨달은 명언이나 지극한 의미를 입을 열어 이야기해 줄 곳이 없는 것이지만 다시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대목에 이르면 그가 얼마나 대화할 상대도 없이 외롭고 쓸쓸하게 고군분투하면서 연구에 몰두했었나를 짐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연구가 얼마나 큰 의미를 지녔나도 분명히 밝혔습니다. 중국의 진나라 한나라 이후 수천 년이나 지난 지금 수천리 떨어진 요동만 동쪽에 위치한 조선에서 공맹시대의 옛 예를 다시 파악해 본다는 것은 역시 작은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라고 했듯이 새로운 철학의 수립이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 것인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파의 껍질을 하나하나 벗겨 알맹이를 찾아내려던 타산의 경학 공부, 학문은 그렇게 연구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과학적 사고의 결실 화성, 임금을 감복시킨 다산의 지혜, 존덕성 도문학, 실학사상의 모태, 원덕, 다산의 실온, 신은 간님이다. 우리의 옛것을 알아야. 옛것은 낡은 것이고 새것은 값 있는 것이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옛 전통을 모르고서야 어떻게 올바른 새 것을 창조해낼 수 있겠습니까? 모름지기 고전을 본받되 고치고 변화시킬 줄 알아야 하며 새 것을 창조하되 고전에 의거할 줄 알아야만 오늘의 글이 고전과 같은 좋은 글이 될 것이다. 연암 박지원이 주장한 법고창신, 즉 옛것을 본받아 새것을 창조한다는 너무나 유명한 말입니다. 이런 주장을 이어받아 우리의 옛것을 제대로 알고 이해한 뒤라야 올바른 문학도 창조되고 새로운 역사도 서술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람이 다산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역사적 사실을 이용한답시고 걸핏하면 중국의 일이나 인용하고 있으니 이건 또 비로한 문풍이다. 아무쪼록 삼국사기, 고려사, 국조보감, 여지승람, 징비록, 연려실기술을 비롯한 우리나라의 다른 글에서 그 사실을 뽑아내고 그 지방을 고찰하여 시에 인용한 뒤에라야 후세에 전할 수 있는 시가 나오며 세상에서 명성을 떨칠 수 있으리라. 연암은 물론 다산까지 민족적인 전통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문학을 발전시키려는 열망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어떠한가요? 내 것이라면 싫고
남의 것만 좋아서 야단법석의 세상이 아닌가요? 요즘처럼 민족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때가 또 언제 또 있었는가요? 우리의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곳곳에 널려 있고 아름답고 고운 산하가 고을마다 열려 있건만 외국으로만 신혼여행 떠나는 젊은이들을 보면 마음이 아프기만 합니다. 인문학이든 사회학이든 이 나라 민중과 민족의 삶을 충분히 천착하고 파헤친 뒤라야 미래의 민족 진로도 어느 정도 내다볼 수 있는 것 아닐까요? 민족의 고전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저 새 것, 외국의 것만 마음을 기울이는 분들은 연암과 다산에게서 혼을 좀 받아다가 마음을 정리하면 어떨까요? 내 나라 내 강산도 아름답고 우리의 옛날 역사도 본받을 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 같네요. 종두법의 공동 연구 다산의 성리가 비판 귀신을 쫓는 다산 선생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학문으로 어떤 독창적인 학자라도 배우지 않고서 처음부터 독창적인 학설을 주장하는 일은 실제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요? 아무리 뛰어난 천재적인 학자라도 선진학자나 동시대의 새로운 학설에 영향받지 않고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거나 주장한 바가 없는 새로운 학설을 창안해내기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같은 고경을 읽고도 독창적인 해석을 하는 수야 있지만 전혀 근거도 없는데 불쑥 새로운 논리나 학설을 펴는 경우는 절대로 흔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다사는 자신이 직접 기록한 내용으로 보거나 또 당시의 여러 사정으로 보아 23세였던 1784년 4월 15일 음력 이후에 천주시의와 칠극 등을 책으로 보았던 것이 사실로 확인됩니다. 이때부터 마테오 리치의 천주 시리를 통해 서양 철학에 접근하게 되고 그로 인해 천주교에서 깊이 빠져 신앙생활에도 열성을 보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1791년 진산 사건이라는 제사를 패한 일이 일어나면서 당사자들이 차명을 당하고 천주교에 대한 나라에서의 금함이 강화되었습니다. 유교주의로 마음이 굳어져서 제사를 지내는 습성에서 제사를 패해야 참다운 신자가 된다는 천주교 교리의 문제를 삼아 다사는 천주교에서 손을 떼었다는 것을 자신의 기록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시절에는 이미 청나라를 통해 서양의 기술에 관한 책이나 과학사상에 관한 책들이 국내에 많이 들어와 있었고 궁중의 도서실에 또 많이 보관되어 있었기에 벼슬하던 시절에 다사는 서양의 책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다산의 사상에는 서양의 사상이나 논리는 무조건 배타적으로 반대했던 전통의 유학자들이 생각해내지 못하는 논리가 포함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서양의 책을 접하지 못했던 21세던 1782년에 지은 술지라는 제목의 다산시를 읽어보면 그때 벌써 당시의 주되는 학문이던 성리학에 대한 문제의식을 보이면서 공자와 맹자의 기본 유교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습니다. 시대와 역사를 바르게 읽었던 다사는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 새로운 학문을 돌려야 한다는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경학이 왜 중요한가? 수만 권의 서고가 무너졌네. 18세기 학술의 방향 전환. 인간의 삶과 짐승의 삶. 옛날의 선비들은 사람이란 끊임없이 학문을 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조선의 대표적 학자 중에 한 분이던 율곡이인은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 학문이 아니고서는 인간일 수가 없다라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문이란 색다른 것이 아니라 인간의 기본 윤리인 효제자임도 잊지 않고 언급했습니다. 율곡 못지않게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한 사람이 다산이었습니다. 유배지에서 보낸 편지를 읽어보면 아들들에게 얼마나 집요하게 책을 읽고 공부를 하고 저서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던가 금방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들과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도 학문하기를 매우 강조했습니다.
인간이 배불리 먹으며 따뜻한 옷을 입고 죽을 때까지 걱정 없이 지내다 죽는다면 죽는 날에 사람과 뼈가 함께 썩어버린다. 한 상자의 책도 전할 것이 없다면 삶이 없는 것과 같다. 그런 것을 삶이라고 말한다면 짐승과 구별할 수 없어 버린다. 세상의 가장 경박한 남자란 마음을 다스리고 성품을 기르는 일을 한간 일이라 지목하고 책을 읽고 이치를 궁구하는 것은 고담이라고 말하는 사람이다. 맹자는 대체를 기르면 대인이 되고 소체를 기르면 기르는 사람은 소인이 된다라고 했다. 저들 즐거이 소인 되려고 하는데 우리들이 어떻게 하겠는가? 책 한 것 없이 뼈와 살이 썩어서 흙이 되면 짐승과 인간이 무슨 차이가 있겠는가? 공부하고 책 읽으며 연구하여 이치를 따져 크고 높은 목표를 달성하려 해야 대인이 되지. 먹는 일, 입는 일, 자는 일, 노는 일에만 정신을 쏟으면 소인이 되고 만다는 경고, 다산에 다함 없는 호학의 학자 모습이 보이는 대목입니다. 치심양성과 독서 궁리의 원대한 꿈을 이루게 되기 위해서 끊임없이 책을 읽고 연구를 계속해야 하고 짐승과 다르기 위해 전문적인 저서가 있어야 한다는 다산의 바람은 지금에도 통용되는 주장이 아닐까요? 다산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라도 독서하며 책을 써야겠습니다. 신유교옥과 갑신개혁. 세상에서 가장 듣고 싶은 소리. 글 짓는 일은 글자 공부부터, 의술은 약초의 연구부터, 학자와 저서, 학문 아는 이의 자세, 진리를 밝히려던 다산의 열정. 18세기의 멋있는 학술 세미나. 다산, 경악의 참맛. 다산이 실학자였음을 더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산의 500권이 넘는 모든 저작을 읽어본 근래의 학자들이 다산을 실학자라고 부르고 동시대의 학자들도 실용지학, 실용의 학문을 크게 이룩한 학자라고 칭했습니다. 그렇지만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다산은 탁월한 경학자였습니다. 사서 6경의 저서를 본격적으로 연구했던 학자였으며 주자학의 관념적인 경의 해석에서 벗어나 경험적이고 실용적이고 실사구시적인 경의 새로운 해석을 완성해낸 학자였습니다. 무위이치, 행동함이 없고서도 다스려진다라는 논어에 나오는 동자 말씀을 노장의 논리나 불교의 논리로 해석해서 그냥 앉아만 있어도 세상은 제대로 다스려진다고 여기던 성리학적 해석에 분노하던 다산. 그렇게 경을 해석해서 온 천하가 썩어 문드러졌다고 탄식하면서 공자의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니라 순임금이 22인의 훌륭한 인재를 적시적소에 배치하여 책임과 능력을 다해서 통치하도록 했기 때문에 본인은 외형으로 바쁘게 일하지 않는 것 같아도 세상은 제대로 다스려졌노라고 순임금의 인재 등용 정책을 찬양하는 의미이지 제왕이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세상이 제대로 통치된다는 뜻이 아니다라는 해석을 내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실용적으로 경을 해석한 내용이 아닌가요? 논어에 숨어 살면서는 그 뜻을 구하다가 의를 행하여 자신의 도를 달성한다. 말은 듣기는 했어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다고 했을 때 그 뜻의 지를 옛날의 기록, 곧 고서라는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 점도 결탄코 반대했습니다. 군자가 일찍이 뜻을 세웠으나 중년에 사고를 만나 뜻을 이루지 못하다가 도망하여 숨어 살다가 다시 처음의 뜻을 이룩해냄을 말한다고 하면서 백이숙제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증거를 대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타당한 풀이입니까? 추년에 품은 뜻을 사고를 당해 이루지 못하고 도망해서 숨어 살다가 끝내 자신의 뜻과 꿈을 이룬 백이숙제, 천신만고의 귀양살이에서 다산학을 대성한 다산은 또 그런 인물이 아닐까요? 숨어서 뜻을 구하다가 학문을 대성한 다산. 경은 그래서
멋지고 재밌기만 합니다. 사시권인 논어 고금주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문사철을 먼저 읽혀야 성리학을 왜 반대했는가? 독서는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 옛날에 어른들 말씀에 아들이나 손자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면 아픈 병도 나아진다라는 말이 전해집니다. 다산도 이미 세상에서 가장 듣기 좋은 소리는 글 읽는 소리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더구나 다산이야 아들들이 어떤 직업보다도 학자가 되기를 그렇게도 바랐기에 유배지에서 아들들에게 보낸 편지에는 편편히 책을 읽고 책을 저술하라는 이야기를 빼놓을 데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주자의 거가 사본을 설명하면서 제가, 치가, 기가, 보가의 근본 뜻이 무엇인가를 세세하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화수는 제가, 근검은 치가, 독서는 기가, 순리는 보가의 근본이라고 하고는 집안을 일으키는 기가의 근본은 책 읽는 독서에 있다고 명확하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는 일이 바로 집안을 일으키는 일이라 여기며 그것을 위하는 것은 책을 읽는 것만이 가장 바른 길이라고 했습니다. 더 첨가하자면 학문을 하겠다는 뜻을 세우고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하고 경물과 궁리에 힘써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책을 마련하고 책을 베끼고 책을 즐기며 책을 사랑하는 그런 모든 것이 집안을 일으키는 항목이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제가, 치가, 보가 어느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마는 인간이 가정생활에서 머리를 채우는 독서야말로 이 집안을 일으키는 근본이라 정의하였으니 독서의 중요함이 어느 정도인가를 그냥 알 수 있습니다. 화목하고 순종하는 집안도 무사히 가정을 보존해가는 일도 중요하다고 여기면서 이제는 모두가 치가 즉 재화를 벌어들이고 살림을 늘리며 이익만 많게 하는 일에만 올인하는 것이 오늘의 세태입니다. 그 모든 것보다도 기가 집안을 일으키는 독서에 큰 비중을 두었던 다산의 뜻을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책 읽기에서는 멀어진 현대인들 독서를 통해서만 집안이 일어난다는 말씀이 가슴에 와닿지 않은가요? 책을 통한 삶의 향상, 인간 가치의 실현에 마음을 기울이는 일이 오늘의 급선무가 아닐까요? 독서의 중요성, 다산 정약용 일수행 책을 읽으면 오로지 책이 답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